안녕하세요. 사회과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저는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저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 중 KCI 논문 제1저자 7번 게재했고 한국연구재단 차세대 사회과학자 경진대 정치외교 부문 우수상 3번의 사업 경험과 현재 1인 기업으로서 연구와 창업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과학 논문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주의할 것이나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학 논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사회 현상에 관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다, 왜 그럴까? 기존의 현상들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로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패러다임이라고 있을 겁니다.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떠한 시대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총체 같은 것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영역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존의 연구나 기존의 현상들로는 새로운 이 연구자가 가진 호기심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유식한 말로 아노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현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연구자가 왜 그럴까? 답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답을 찾아가는 블로그 같은 거죠. 블로그인데 조금 전문적인 블로그다. 웹에 기록하는 것을 블로그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하죠. 어떠한 가치관이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현상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합니다. 구체화되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이 현상을 조금 더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는데 추상화된 이 개념을 가지고 개념과 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과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과학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이들과 직접 소통을 하거나 하는 등의 질적인 연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들어가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제가 잘하는 분야는 양적 연구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여기에서 나의 주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막막하실 겁니다.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지? 나 논문 써야 되는데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연구 문제를 가지는 겁니다. 연구 문제는 우리 많이 들었죠.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가 사회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 라고 고민을 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아까 변수 간의 관계가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통 정의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신뢰가 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연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구 문제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어보면 왜 지속 가능성은 그쵸? 신뢰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라든지 왜 신뢰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가라든지 그래서 왜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또 다른 말로 Y 퀘스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논문에는 무조건 Y 퀘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 문제가 없는 논문은 새로 써야 돼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가장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현상을 가장 연구하고 싶으신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예전에 전자투표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니면 왜 지속 가능할까? 왜 이거를 쓸까?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거기에 관해서 연구 문제들을 뽑아내고 관련해서 키워드들을 구글 학술 검색 등에서 찾았더니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이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변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되게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상화라고도 하고요. 추상화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보는 게 논문의 핵심이다. 양적 연구 방법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이고요. 세 번째는 연구 설계, 뭐 다른 말로도 뭐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연구 설계 파트가 있고요. 네 번째는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 논의라고 하기도 하고 결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적으로는 이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뭐 정책적으로는 경영학적으로는 뭐 다양한 일단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의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각각의 챕터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휘황찬란한 도입 부분이랍시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보통은 뭐 여러 가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들어가야 될 거는 왜 이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미칠 긍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통 한 단락씩 써주면 연구 서론이 됩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입니다. 보통 이론적 배경에서는 어떠한 현상에 관한 뭐 궁금증이 있으니까 개요 정도를 써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이론들이 있습니다. 대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이론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변수들은 측정 가능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변수들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들을 경험 연구라고 합니다. 경험 연구에서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들 간에, 내가 쓰고자 하는 변인들 간에 관계가 직접 있었는지, 유의미한 관계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경험 연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설계입니다. 자, 이 유의미한 관계들을 다 살펴봤으면 이제 드디어 도전자로서 기존의 사회 현상에서 지식체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직접 설명하게 되는, 주장하게 되는, 자, 내 가설은 이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가설을 소개하는 파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연구 가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한, 그러면 이 사회 현상 어떻게 측정할 거야 라는 측정 가늠자, 스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저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구성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요. 구성 개념은 컨스트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성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이라는 거를 했을 때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나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전화해야 사랑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정의가 있을 때 연구자가 이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작적 정의가 됩니다.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 연구에서 이 추상화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보건 아니면 뭐 어떠한 보통은 다 상관관계를 봅니다. 그 결과들을 뭐 신뢰도든 척도가 진짜 신뢰도가 있었는지 타당한지
그리고 영구적으로 세운 모형이 타당한지 신뢰도가 있는지 기준치에는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표로 보여주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를 한번 요약을 해주고요. 요약을 하는 이유는 모든 연구를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연구를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챕터로서 활용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연구가 어떻게 공헌을 해왔는지, 이 연구가 보통 이런 연구들의 흐름 속에서 점 하나를 찍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흐름에 어떠한 연구 결과가 공헌을 했는지, 연구 결과가 어떻게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뭐 정책학 논문이라면 정책적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경영학이라면 뭐 실제로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논의랍시고 없던 말, 기존의 이론적 배경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이론적 배경에서 던졌던 것들, 우리가 보통 뭐 떡밥을 회수한다 그러죠. 떡밥도 던지지 않았는데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상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적 배경에서 던져 놓았던 것들을 수습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없던 게 갑자기 빵 튀어나와서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의 한계를 적어줍니다. 한계가 없는 연구가 없습니다. 네. 표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변수들을 4가지 썼다고 하더라도 뭐 5, 6, 7, 8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찾지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상관관계가 없는 것끼리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매맞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써줘야 또 연구자로서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 미래 연구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뭐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방향을 써도 되지만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해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다음 연구는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통은 뭐 연구의 한계를 쓰고 미래는 이 한계를 극복하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쉬워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에서 미래에 향후에 이 주제를 연구할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를 준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주의할 거 2가지 정도인데 p-value, p-값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p-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쓴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alu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전자가 된다고 했죠. 기존의 현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전자는 보통 내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는 게 좋을까요? 틀리다고 가정하는 게 좋을까요? 틀리다라고 가정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또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장이 일단 틀렸어요. 틀렸는데 100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틀릴 가능성이 5번 미만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또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은 0.05를 많이 쓸 거예요. 100번을 시도를 해서 5번 미만으로 내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하면 100번을 시도했는데 내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1번 미만이에요. 그러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많이 그리는 그 별을 이렇게 별표 표시하거든요. 상관관계 있으면. 그래서 0.05일 때는 하나 보통 하고 0.05, 0.01일 땐 2개, 뭐 0.00일일 때도 있어요. 그럼 3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p-value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2번째, 학위 논문을 쓰고 계시다면 지도 교수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럼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지도 교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도 교수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 따로 논문을 써서 가서 지도 교수님 서프라이즈 해준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고 지도 교수님과 어떤 논문을 어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추상화시켜서 어떤 주장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같이 같은 관점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 지도 교수님을 배제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처음부터 어떤 설계를 해나간다.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 뒤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교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앞으로 논문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